안녕하세요. 셀트리온에서는 골드만삭스가, HLB에서는 CS가 공매도 포지션을 대거 청산했습니다. 한투연과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요. 자, 이쯤에서 게임스톱의 주가는 63달러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한번 4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셀트리온은 공매도 잔고 비중이 4%에서 3%대로 HLB는 6%에서 5%대로 줄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한투연에서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언한 날에 셀트리온에서 골드만삭스가 대량 보유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 개인들을 위한 대주시장이랑 외국인 기관을 위한 대차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빌릴 수 있는 조건이 다른데요. 그 조건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기한 제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리콜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신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 빌려주기 때문에 빌린 사람이 달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줘야 하는 리콜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사용하는 대차 거래는 빌린 사람이 달라고 하면은 줘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개인은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기간을 정해놓고서 빌리습니다. 그러니까 대주해준 사람이 갚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빌렸으니까 내가 두 달을 빌렸다. 그러면 두 달 뒤까지는 기다렸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이 빌리는 대주거래는 기간까지 내가 공매도를 치고서 버틸 수 있는데 기관 외국인은 만약에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한다면은 즉각적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금도 차이가 나는데 개인은 증거금이 40% 이상, 그러니까 내가 1000만원을 공매도 치라고 한다면은 40%, 400만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은 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주식 공매도를 한다면은 50만원만 내면은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증거금을 내고. 증거금 차이는 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0% 대 5%니까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번 기울어지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선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개인들도 공매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줘라. 플러스 증거금이 기간은 5%고 개인은 40%니까 개인도 한 25에서 30% 정도로 맞춰줘라.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랑 한국을 비교를 한 건데, 자, 여기 보듯이 한국은 대주기간이 70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에서 세 달 사이면은 벌써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증거금은 비슷합니다. 보증금률 최소 한국 40%, 일본도 30%. 차주는 빌린 주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용거래 대주죠. 대주거래는 개인만 가능합니다. 대차거래를 기관 외국인이 하는 것이고 대주거래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빌려줬다면은 대주고 빌려왔다면은 차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수기 작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매도 거래 내역을 엑셀을 하거나 손으로 쓴다라는 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만 주를 수수료 2% 내고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주는 쪽에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해서 콜하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차 계약을 손으로 타이핑 쳐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수기 거래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핑을 하면서 사람이 타이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주를 빌리려고 했는데 실수로 1 옆에 2를 눌러서 2만 주라고 타이핑이 되면은 더 많은 공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1만 주가 아니라 2만 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왜냐? 수기거래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는 시행령은 요 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해도 되지만은 조작이 불가능하게 5년 동안 전자적 파일 형식으로 남겨놓으라고 한 겁니다. 과거에는 수기거래 하다 보니까 잘못 입력된 것들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가 있었고 적발이 되기 힘들었다면은 이번에는 사후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적 파일 형식으로 남겨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제 삭제하면 안 되고 화면 캡처나 이메일 송수신 내역 같은 것을 남겨두면은 나중에 사후 검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셀트리온에서 공매도 잔고가 대폭 줄은 골드만삭스는 처음에 어음거래사로 출발했었던 회사입니다. 1999년에 나온 기사인데 골드만삭스는 130년 전통의 미국 투자은행입니다. 보통 창업자의 이름을 많이 따죠.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가 바로 약속어음 거래회사였습니다. 1869년에 세워졌고 뉴욕에 세워졌으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투자은행입니다. 어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외상 증서입니다. 내가 돈을 주겠다라는 증서를 작성하고 때가 되면 그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못 막아서 회사가 망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음은 내가 빌린 돈을 이제 갚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못 갚으면은 시간 내에 제때 못 갚으면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골드만삭스가 약속어음을 거래하는 회사였습니다. IMF 때는 부도음으로 인해서 줄도선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A가 B에게 하청을 주고 C에게 주고 전부 다 이제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가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했더니 대기업이 어음을 주고 끌게 됐는데 결국에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A는 B에게 하청을 주고 C에게 주고 요게 다 어음을 받았는데 요게 전부 다 연쇄적으로 돈을 못 받아서 파산이 되게 됩니다. 자, 요러한 연쇄 충돌이 나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기 좀 불안하죠. 그래서 어음을 업자들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 할인이라고 하는데 가격보다 낮게 어음 할인 업자들에게 팔고 나는 돈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음이랑 차용증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차용증서는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어음은 중간에 은행이라는 특별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당좌 예금을 틀어야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2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럼 당사자는 그 개인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으로 가면은 은행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갚겠다라고 한 사람은 이 당좌 예금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은행이 있어서 빌리겠다는 사람은 나중에 한 달 뒤에 그 돈을 은행 계좌에다 넣어 놓으면은 빌려준 사람은 은행에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음은 은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운데 두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중간 역할을 골드만삭스가 했다라는 겁니다. 약속어음 거래회사. 그리고 또 어음과 수표도 차이가 있는데 수표는 발행되는 순간 은행에 찾아가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은 어음은 적혀져 있는 날에 은행에 가서 찾아서 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바로 못 찾느냐? 어음이 왜 발행됐는지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한 달 뒤에 지금은 돈이 없지만은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내가 갚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계좌에 내가 돈을 넣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있었다면 바로 줬지. 내가 돈을 못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달 뒤에 돈이 생기니까 그때 내가 돈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수표는 바로 찾을 수 있지만은 어음은 그 정해진 기간 뒤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음은 짧은 거래들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단기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발행어업 사업. 2019년에 KB증권에서 단기 금융업, 발행어업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한국판 골드만삭스 전쟁 시도. 골드만삭스가 붙은 이유는 골드만삭스가 약속어음 거래회사로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한국판 골드만삭스라는 이름을 쓴 것을 볼 수 있고요. 2019년 당시를 보니까 초대형 IB 5개 중에서 3곳이 발행어업 사업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고 합니다. 발행어음이라는 것은 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은행에서 파는 예적금이랑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 있죠. 다만 발행어음은 어음이죠. 그러니까 은행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죠. 왜냐? 어음이니까. 증권사가 파산하면은 어음은 휴지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까다로워서 발행어음은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 IB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IB 은행 5개 중에서 3곳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3곳만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고요. 미래에셋은 뛰어들고 있고요. 사실 미래에셋은 2017년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는데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심사가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